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재벌가의 작은 공주님 박서연이었다. 나는 남자친구 이준호가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고, 그가 귀국한 후에는 함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정수진과 몰래 가정을 꾸렸고, 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수진 역시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내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비웃었다. 돈이 많다고 대단한 건 아니라며. 자신도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복부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 홀로 죽어갔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가 내게 해외 유학 자금을 부탁하던 바로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표를 다시 거두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수표 예쁘지? 그냥 보기만 해. 돈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줄게. 내 앞에 선 그는 손에 쥐어질 줄 알았던 수표를 바라보며 벅찬 숨을 몰아쉬었다.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은 여전히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았다. 뚜렷한 이목구비는 내 이상형 그 자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사랑 대신 증오를 느꼈다. 찢어진 청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걸치고 있어도 빛나는 그의 외모는 나를 여전히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사랑 때문이 아닌 지난날의 한과 분노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전생의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열쇠가 자물쇠를 열듯 나의 기억의 톱니바퀴는 과거의 지옥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전생에 나는 대학 신입생 시절 이준호를 만났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매일 이어지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평탄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우리 재벌가 자제들과는 다르게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그런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끈질기게 그를 쫓아다녔고 결국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나의 남자친구가 되어주었다. 우리 집이 그의 해외 유학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그가 귀국한 후 나는 그의 사업을 위해 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정수진이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찍은 은밀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나를 모욕했고 자신 또한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나는 이준호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그는 내게 소리치며 나를 밀쳤다. 나의 배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는 내 곁을 지나쳐 정수진을 품에 안고 내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아이를 죽이려 한 거냐? 그는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나 사랑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손으로 다른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내 하반신에서는 멈추지 않고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이준호는 그런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말했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돈이 많다고 대단한 줄 알겠지만 나도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 박서연. 역겨워. 이제 이 자리도 수진이한테 돌려줘. 그는 내 눈앞에서 정수진을 끌어안고 차갑게 떠나버렸다. 나는 피웅덩이 속에서 홀로 죽어갔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촉수처럼 나를 휘감고 뼈속까지 파고들어 나를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은 내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어리석게 내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준호와 정수진이 한 걸음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나는 몸을 숙여 이준호의 손에 있던 수표를 집어들었다. 나의 눈빛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가득했다. 이 수표 예쁘지? 그냥 보기만 해. 돈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이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에게 물었다. 박서연.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표를 가방에 넣고는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도 모르겠어. 헤어지자. 잘 가. 나는 이번에는 그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꿈도 꾸지 마.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갔다.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와서 이준호에게 단 1원도 더 쓸 수는 없었다. 전생에 나는 이준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고 애썼다. 나는 명품 옷도, 가방도 사지 못했고, 재벌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오직 그만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참한 결말뿐이었다. 다시 태어난 지금.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백화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왔다. 내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정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내 가방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들었다. 서연 언니. 이 가방 너무 예뻐요. 저 가질게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맞춰보며 좋아했다. 이 여자는 예전에도 내 물건을 빼앗아가는데 익숙했지. 전생에는 그녀와 이준호의 수상한 관계를 알지 못했고 그저 속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어떻게 그녀를 상대하는지 지켜봐.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려놔. 정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언니.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이준호가 아직 우리 사이의 일을 정수진에게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서우면 나한테서 떨어져. 내일 당장 내 짐 싸서 내 방으로 돌아가. 정수진은 나와 이준호보다 한 학년 후배였다. 전생에 이준호와 사귀기 시작한 후 그는 정수진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서연아. 수진이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술주정 때문에 힘들 때 나를 데려가서 밥 먹여주고 키워주셨어. 우리 수진이네 집은 나에게 은인 같은 존재야. 수진이도 나도 너랑 같은 여자니까 서로 잘 지내면 좋겠어. 수진이 좀 잘 챙겨줘. 그때의 나는 너무 순진해서 그의 말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다. 나는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부탁해 정수진을 8명이 쓰는 낡은 기숙사에서 2명이 쓰는 내 방으로 옮겨주었다. 나는 그녀와 옷과 가방을 공유했지만 그녀는 한 번 빌려가면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옷장에 대놓고 넣어두기까지 했다. 점점 더 뻔뻔해진 그녀는 나에게 새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부탁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다. 전생에 나는 이준호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넘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뒤에서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정수진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 언니. 언니가 이준호 오빠한테 저를 잘 챙겨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은혜를 갚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갚아. 왜 나한테 이러는데? 나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너한테서 뺏긴 내 옷, 가방, 화장품, 전부 다 두고 가. 하나도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정수진은 몇 번이나 눈을 깜박이며 나의 표정을 살폈다. 결국 내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박서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준호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오빠가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걸. 그녀는 분노에 차서 기숙사를 뛰쳐나갔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준호. 웃기네.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그날 오후. 나는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 책을 들고 기숙사에서 나왔다. 멀리서 이준호가 불쌍하게 울고 있는 정수진을 다정하게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정수진은 갑자기 놀란 새처럼 이준호이 등 뒤로 숨어들었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준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한 발짝 내 앞에 다가와 서서 어두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설명해봐. 왜 수진이를 때렸어? 나는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수진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준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준호는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 사과해. 전생에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나는 이준호가 정수진을 여러 번 감싸주는 것을 보며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은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사과하라고. 그럼 내가 때린 자국이라도 있어야 사과를 하지. 내가 나한테 맞은 흔적을 보여주면 사과할게. 나는 정수진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승리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준호 오빠가 있으니 이제야 겁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자기 볼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거 맞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찰싹 소리와 함께 내 손바닥이 그녀의 뺨에 꽂혔다. 정수진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듯했다. 이준호는 즉시 나를 밀쳐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진아. 괜찮아. 많이 아파. 정수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고 이준호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박서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태연하게 손을 내리고 가볍게 웃었다. 방금 내가 때린 거야? 이제야 맞은 자국이 생겼네. 근데 사과는 안 할 건데.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가려 했지만 이준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박서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수진이가 가방 하나 빌리려고 한 것뿐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가방 하나. 그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 나는 친절하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냥 가방 하나잖아. 비싸도 가방은 가방이지. 그냥 줘버렸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줄게. 정말 허풍은 대단했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돈 벌어서 갚아준다고. 이제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학과 장학금은 필요 없는 건가 봐. 그리고 명심해. 내가 지금 가진 돈도 전부 내가 벌어다 준 거야?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기대할게.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학과 장학금 없애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너 그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졸라놓고 이제 와서 취소해달라고. 무슨 일 있었어?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예전에 나는 아빠가 이준호의 배경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아빠와 싸웠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역시 어른의 말이 옳았다. 아빠는 이미 이준호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나직하게 말했다. 아빠. 예전에는 제가 멍청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었다. 진심이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에요. 아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서연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랑에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학과 장학금이 취소되자 이준호와 정수진은 드디어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준호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야 했어. 내가 수진이한테 잘해준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그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알겠어. 이제부터는 너한테 더 잘할게. 유학도 너 데리고 같이 갈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줄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다. 이 남자는 제정신인가? 전생에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 걸까? 이준호. 내가 기생충처럼 붙어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 집에는 돈이 많지만 그건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이었다. 우리 집이 너한테 빚진 것도 아닌데 왜 꼭 너한테 돈을 대줘야 하는데? 유학하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벌어서 가. 내 손발은 장식이야.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준호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수진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 언니. 언니는 이준호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예전에는 오빠 뒤만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오빠가 어렵게 유학 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가 오빠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오빠가 성공하면 미래가 보장될 텐데 언니한테는 그냥 가방 몇 개 못 사는 돈일 뿐이잖아요. 언니. 제발 이준호 오빠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정수진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승리감을 보았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이 많으니 도덕적인 잣대로 나를 묶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일부러 가방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내 가방이 비싸다고. 그래서 뭐.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돈을 잘 버는 죄밖에 없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강도질도 안 했어. 우리 집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구한테 피해라도 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미래를 망친다고. 내가 그 사람 팔다리라도 잘랐어. 내가 길을 다 닦아주고. 시골스러운 영어 실력을 가르쳐서 그 기회를 얻게 해줬는데. 결국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다 퍼줬는데. 너희한테 도덕적으로 압박까지 당해야 해.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학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네. 돈 많은 사람을 왜 그렇게 질투하는 거야? 사랑하면 모든 걸 희생하고 자신을 잃어야 하는 거야? 남이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손발 멀쩡하면 스스로 돈 벌어서 가지. 왜 사회의 피해자인 척이야? 이준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아. 가자. 더 이상 저 여자한테 애걸복걸하지 마. 저 여자는 그냥 이기적이고 오만한 재벌가의 공주님일 뿐이야. 그는 떠나기 전에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며 말했다. 박서연. 평생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누가 신경 쓴대.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이준호가 그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떠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서연아. 내가 해외에 가서 널 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알아? 알겠어. 나 유학 안 갈게. 그냥 국내에 있을게. 내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엄청 커. 나한테 투자해줘. 성공하면 너랑 결혼할게. 나는 정말로 1미터짜리 칼을 들고 그의 머리를 쪼개보고 싶었다.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내가 그동안 소와 대화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전생의 스토리가 몇 년 더 일찍 시작된 건가? 전생의 이준호는 내 돈으로 유학을 갔고 돌아온 후 게임 회사를 차렸다. 내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그는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루기 쉽지 않았고 나는 매일 회사에 가서 그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애썼다. 그렇다면 이준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그저 사장 자리에 앉아 손가락질만 하다가 직원들보다 더 빨리 퇴근하기 바빴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나는 회사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해서 그와 정수진이 몰래 가정을 꾸리고 정수진이 임신까지 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나를 자극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지금은 이준호가 아무리 재능이 많다고 해도 나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침 정수진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내가 자신의 남자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전생에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의 시야를 가졌다. 나는 달려오는 그녀를 보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금 이준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회사 차려서 상장시키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대. 그 사람 돈 잘 버니까 내가 잘 지켜봐. 다른 여자한테 기회 뺏기지 말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중마고우의 천생연분이지. 성공하길 바랄게. 나는 몸을 돌려 떠나버렸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뒤에서 이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수진은 애교를 부렸다. 오빠가 걱정돼서 왔단 말이야. 하지만 이준호는 나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박서연. 이번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내가 후회한다고. 후회하지. 너희 둘을 더 일찍 폭로하지 못해서 말이야. 너희 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게 생겼잖아. 맞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곧 다시 편안해지며 심지어는 약간의 승리감까지 드러내는 듯했다. 특히 이준호는 턱을 치켜들고 나를 바라보며 후회했으면 어서 와서 나한테 빌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 멍청이. 나는 정수진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 말했지. 나한테서 가져간 물건들 다 돌려줘.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일주일 더 줄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준호는 내가 원하는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수진은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게 언니 물건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돌려줘야 해? 나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화나지 않았다. 돌려주기 싫다는 거지. 그래. 돌려주지 마. 그래. 안 돌려줘. 어쩔 건데.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산 옷과 가방은 모두 맞춤 제작된 것이라. 하나하나 고유한 코드가 있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수진은 나와 함께 살면서 부잣집 아가씨 이미지를 만들었고 내가 새 옷이나 새 가방을 살 때마다 그것들을 가져가서 자신이 입고 들고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런 부자 코스프레 덕분에 그녀는 라이브 방송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생겼다. 나는 그녀가 가져간 모든 물건의 영수증을 모았고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증거들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정수진. 이게 내가 원하는 증거야? 이 물건들은 전부 내 거야? 일주일 안에 다 돌려줘. 만약 훼손된 것이 있으면 원래 가격으로 보상해. 단 몇 분 만에 정수진의 부잣집 아가씨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사기꾼. 도둑년. 이런 인간은 감옥에 보내야 해. 옷이랑 가방이 다 몇천만 원짜리인데. 저렇게 많이 훔쳐갔으면 범죄잖아. 이녀는 부잣집 아가씨 코스프레만 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랑 돈까지 훔쳐갔어. 다 돌려줘. 경찰에 신고해. 라이브 방송에서 정수진은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려한 화장도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녀의 입술은 심하게 떨렸다. 눈물은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럽게 들려왔다. 서연 언니.
예전에 언니가 다 나한테 준 거잖아요. 우리 집이 이준호 오빠한테 은혜를 베풀었고, 언니는 이준호 오빠의 여자친구니까 우리 가족한테 보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자 댓글들이 조금 잠잠해졌다. 정수진은 바로 그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눈물 가득한 눈빛에서 성광 같은 승리감이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언니가 재벌가 공주님이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화내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준호 오빠랑 싸웠다고 해서 왜 저를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배경이 좋지 않아도 자존심은 있어요. 언니는 돈으로 우리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 언니가 유학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오빠는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도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언니의 이기심 때문에 오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 몰라요? 이 말이 끝나자 몇몇 누리꾼들이 흥분했다.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돈 많으면 다야. 거들먹거리면서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돈 많으면서 짠돌이야. 줬다 뺏는 게 역겨워. 다 같이 저 여자 신상을 털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게다가 저 물건들 다 비싼데. 누가 공짜로 줘? 이 일 뭔가 수상한데. 마지막 댓글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도 궁금했다. 전생에 나는 얼마나 멍청했기에. 끝없이 이용만 당하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알면서도 나는 그저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다. 나는 단지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틀린 건가? 나는 곧바로 다른 사진들을 연달아 올렸다. 이준호와 정수진이 다정한 모습으로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둘은 손을 잡고 눈빛을 교환하며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이준호와 정수진이 도서관에서 서로 마주보며 잠들거나 식사를 할 때 손에 똑같은 커플 팔찌를 차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나는 예전에 이준호에게 이 팔찌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수진이 어머니가 우리한테 직접 짜준 남매 팔찌야.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전생에 내가 임신했을 때 정수진은 직접 나에게 와서 자랑했었다. 이거 우리 커플 팔찌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새겨넣은 특별한 표시까지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 후 그들과 관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 증거들이 나를 위한 무기가 된 것이다.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정수진은 말을 더듬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다. 한동안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했다. SNS는 즉시 폭발했다. 사람을 바보로 안 해. 그냥 물건만 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징징거려. 나라면 저것들 둘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뻔뻔함의 끝판왕이네. 남의 돈으로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서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가? 가난하다고 양심까지 없는 건 아니지. 정수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을 껐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예전에 그녀를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모든 댓글들이 이제는 욕설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팔로워 수는 급감했고
라이브 방송 계정은 부정적인 콘텐츠를 확산했다는 이유로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수진은 울면서 이준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결국 이준호가 나서서 학교 게시판에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글을 올렸고, 정수진이 내게서 가져갔던 모든 물건들을 돌려주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가볍게 웃었다. 드디어 이 두 쥐새끼들을 덫에 가둘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허영심에 가득 찬 한 여자의 탐욕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사치를 즐기는데 익숙해진 그녀는 평범한 삶을 견딜 수 없었다. 정수진은 매일 이준호에게 새 명품 옷과 가방을 사달라고 징징거렸다. 처음에는 이준호도 버텼다. 어쨌든 아버지가 매 학기마다 주시는 장학금이 적은 돈은 아니었고, 과외로 버는 돈까지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수진의 탐욕은 점점 커졌고, 그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결국 이준호는 자신이 쓴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팔았고,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턴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월급을 받자마자 동이 나버렸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학교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많은 친구들이 그들이 싸우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그래. 당연히 싸울 수밖에. 나에게 의존해서 편하게 살던 그들이 현실로 돌아왔으니 미쳐버릴 만도 할 것이다. 이준호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나를 찾아왔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주차장으로 들어섰는데 이준호가 내 길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박서연. 몇 분만 나랑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말투는 처음이라 나는 약간 놀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멀지 않은 구석에서 정수진의 머리가 몰래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나는 흥미를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박서연.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의 진심을 짓밟고 상처 준 거 다 알아? 나 이제 깨달았어. 제발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밖에 없어. 너랑 같이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창의력에 영감을 주고 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줬어. 예전에는 내가 은혜와 사랑을 착각했어. 이제부터는 정수진과 거리를 둘 거야. 절대 그녀와 엮이지 않을게. 나는 너만을 사랑해. 영원히. 이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역겹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가지고 조금 놀아주기로 했다. 나는 이준호를 보며 천천히 물었다. 정수진은 이 일 알고 있어? 이준호의 얼굴은 잠시 굳었지만 그는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이준호는 분명히 불안해 보였고 나의 눈을 피했다. 그때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너 정수진이랑 헤어졌다는 거지?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녀도 동의했다는 거고. 당연하지. 나는 이제 그녀랑 아무 상관없어.
이준호는 결심이라도 한 듯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나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좋아. 그럼 내 진심을 증명해봐. 정수진한테 나한테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해. 그럼 다시 만나는 거 생각해 볼게. 나는 그저 이준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즉시 동의했다. 그는 구석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나와서 서연이한테 사과해. 멀리서 정수진이 빨개진 눈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몹시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다. 서연 언니.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준호 오빠랑 저는 그냥 언니를 질투하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자존심은 얼마나 되는 걸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나는 속으로 웃겨 죽을 뻔했다. 돈 때문에 그들은 정말 순종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거만하더니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다니.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생각 좀 해볼게. 이준호. 내가 정말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내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 이후로 이준호는 전보다 훨씬 더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변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는커녕 오직 나를 위해 노력했다. 정수진은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았다. 내가 그를 무시하면 할수록 이준호는 나에게 더 집착했다. 그의 모든 시간은 나에게 쏠렸기 때문에 정수진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정수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멀리서 나를 지켜보며 이준호의 행동을 감시했다. 낯익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곧 정수진은 온라인에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다. 누군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라고 답글을 달았다. 나는 그 댓글을 보고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가? 나는 그들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었다. 두세 달 후. 이준호는 참을성이 바닥났다. 도대체 언제쯤 나랑 다시 사귈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벌써 참을성이 바닥난 거야? 이준호는 다급하게 말했다. 나 충분히 노력했잖아. 서연아.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중인데 학교 근처에 있는 내 오피스텔에서 잠시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일부러 승낙했다.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분간 써. 이준호는 기뻐했지만 이 또한 내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준호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진도 몰래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오피스텔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익숙한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화면을 통해 정수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빨개진 눈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 임신했어. 오빠가 책임져야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오빠뿐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잖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는 거 오빠도 알잖아. 이준호는 감격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진아. 내가 잠시 너랑 떨어져 있었던 건 박서연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어. 돈만 있으면 우리랑 우리 아이 다 잘 살 수 있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나는 그들이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제 내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정수진이 임신했다고 선언한 후 이준호는 계속해서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돈을 주기는커녕 그에게 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넌지시 말했다. 한편 정수진은 임신 검사비와 영양제 값 등을 계속해서 이준호에게 요구했다. 이준호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로 본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언제나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게임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는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나는 이준호의 얼굴에 그의 외도 증거들을 던졌다. 이게 나를 꼬시려는 태도야? 너 정수진이랑 잘 어울려 보여. 계속 같이 있어.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이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정수진이 나한테 자꾸 달라붙는 거야? 나 지금 당장 그녀랑 헤어질게. 그녀 배 속의 아이도 필요 없어.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전생이랑 정말 다르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에게 내 오피스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틀 후 이준호는 견디지 못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주차장에서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이한테 얘기했어. 이제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래. 그 아이. 우리 아이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 이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정수진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정말 그 아이. 너희 둘 아이인데 필요 없다는 거야?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정수진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 이 잡년아.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정수진은 미친 여자처럼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키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뭔데? 감히 이준호 오빠한테 나보고 낙태하라고 강요해. 내 아이랑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박서연. 내가 이준호 오빠를 나한테서 뺏으려고 하면 나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그녀의 배를 보았다.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이 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진과 영상으로 나를 자극하고 일부러 나를 날카로운 책상 모서리로 밀쳐 죽게 했던 날. 뼈를 뚫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게 했다. 그래야만 이 더러운 두 사람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다. 한참 후.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이성을 잃은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준호 오빠가 나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이 비열한 년. 거짓말하지 마. 정수진은 목에 핏줄이 서도록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이준호 오빠는 날 사랑해. 오빠는 항상 나랑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오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매일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예쁜 인부복도 잔뜩 사줬단 말이야. 오빠는 우리 모자를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나는 이준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내 눈을 더럽히는 짓이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럼 우리 같이 녹음 파일이나 들어볼까?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내가 녹음한 파일을 틀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정수진이랑 헤어질 거야. 그녀 배 속의 아이도 필요 없어. 정수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나는 이준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정수진을 달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그는 그녀 뒤에서 역겨운 말들을 짓거렸고 심지어는 아이를 버릴 계획까지 세웠다. 한참 후 정수진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준호. 이 개자식아. 그녀는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은 그의 얼굴과 가슴에 향했고 그녀는 그를 긁고 핥히었다. 내가 어떻게 날 속여? 평생 나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평생 날 먹여 살리겠다고 했잖아. 이준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정수진은 지금 미쳐버린 상태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고 정수진은 그를 쫓아가며 때리고 욕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임신했는데 저 개년이랑 다시 사귀려고 날 버려. 오늘 너랑 내 아이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개싸움에 깃털이 날리는 듯했다. 이준호의 얼굴과 목, 팔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처가 가득했다. 심지어 정수진은 그의 머리카락을 한 뭉치 잡아 뜯기도 했다.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역겨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아마 이준호는 내가 이번에 떠나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는 정수진을 거칠게 밀쳐내고 나에게 달려왔다. 박서연. 가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아. 고요한 주차장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수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배 아파. 하지만 이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계속해서 나에게 달려왔다. 정수진. 이제 그만 연기해. 더 이상 내 거짓말에 안 속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널 봐줄 것 같아. 제발 좀. 정수진은 그에게 관심을 구걸했다. 하지만 이준호는 여러 번 속은 탓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와 빨리 관계를 끊고 싶어서인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내 집안에 진 모든 은혜를 다 갚았어. 내가 오늘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정수진은 배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 하지만 이준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 아이는 내가 원해서 가진 거야.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너한테 감정 없어. 나는 너를 그냥 동생으로 생각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박서연뿐이야. 더 이상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몸을 돌려 이준호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준호.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야.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더 이상 착각하지 마. 내 쓰레기 같은 인생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아니면 내가 저지른 짓들을 전부 학교 게시판에 올릴 거야. 유하. 꿈도 꾸지 마.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에게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빠르게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준호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빵 하고 경적을 울려 그가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핸들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차를 몰고 가면서 나는 정수진을 흘깃 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하반신 아래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전생의 피투성이었던 나의 죽음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을 떠났다.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전생에 그들은 손을 잡고 떠났고 나는 홀로 죽어갔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정수진의 곁에 이준호라도 있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가려는데 가정부가 말했다. 아가씨,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몸을 돌려나갔다. 저는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지금 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망이요. 나의 미간은 더 깊이 찌푸려졌다. 정수진이 죽었다고요. 이준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요? 데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자가 출혈 과다로 이미 1시간 전에 사망했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이 일이 저와 관련이 있나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저희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경찰들이 떠나려 할 때 나는 갑자기 그들을 불러 세웠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준호의 경우 몇 년 정도 형을 받게 되나요?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준호 씨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부주의와 고의적인 구급시간 지연으로 인해 최소 15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집 문 앞에 서서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